조심하세요. 앞좌석에서 누군가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습니다. 버스가 도로를 벗어나는 순간 그는 필사적으로 핸들을 돌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두 안전벨트 꽉 잡으세요. 마이크의 절박한 외침 또한 버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절벽 쪽으로 미끄러져가는 버스 안의 상황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들리는 것은 공포에 질린 승객들의 비명소리와 신음소리뿐이었어요. 뒷바퀴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고 충격으로 인해 일부 좌석은 뒤틀려 버렸습니다. 깨진 유리창 틈으로는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쳤습니다. 현재 기온 영하 35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국제특파원 앨리슨 맥켄지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알래스카 설원에서 있었던 잊을 수 없는 사건에 관한 것이에요. 평소 저는 세계 각지를 다니며 다양한 이야기를 취재해왔지만 이번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감동을 준 사건이었어요. 저희의 목숨을 구해준 분들은 한국 영웅들이셨거든요. 그분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제가 오로라를 취재하기 위해 알래스카를 찾은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알래스카의 오로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형형색색으로 하늘을 수놓는 오로라는 많은 여행객들의 버킷리스트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자연현상이에요. 저 역시 어린 적부터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페어뱅크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이곳은 한낮에도 해가 떠 있는 시간이 몇 시간 되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그런 짧은 낮 덕분에 오히려 오로라를 관측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 되었죠. 공항에 마중 나온 현지 가이드 마이크는 20년 넘게 이곳에서 오로라 투어를 진행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투어버스에 탑승하기 전 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저와 함께 오로라를 보러 온 사람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은퇴한 교수 부부, 유럽에서 온 젊은 배낭여행객들, 일본과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 그리고 조용히 카메라를 점검하고 있던 한국인 남성 2명까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이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 될 줄은 당시에는 전혀 몰랐죠. 버스에 오르자 마이크는 오로라 투어 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페어뱅크스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특별한 전망대로 향할 예정이었어요. 그곳은 빛공해가 전혀 없어 오로라를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장소라고 했죠. 창밖으로는 하얀 설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출발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버스 안에 모든 사람들이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취재 노트에 오늘의 날씨와 현장 분위기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저기 보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드디어 하늘의 오로라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희미한 초록빛으로 시작했죠. 마치 얇은 베일처럼 하늘을 덮더니 점점 그 빛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두색과 보라색이 섞인 빛이 마치 춤추듯 하늘을 수놓았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순간도 잠시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외쳤습니다. 조심하세요. 앞좌석에서 누군가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죠. 도로 한가운데로 거대한 술록무리가 뛰어들었습니다. 알래스카에서는 겨울철이면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라고 해요. 기온이 떨어지면 술록들이 먹이를 찾아 대규모로 이동하는데 때로는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나타난답니다. 마이크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기사였지만 이런 극한의 상황은 처음이었다고 해요. 앞이 보이지 않는 눈보라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술록무리를 피하려고 급하게 핸들을 꺾었죠. 술록을 치면 버스가 더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성인 술록은 무게가 200kg가 넘는다고 나중에 마이크가 그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도로는 이미 얼음장처럼 미끄러웠어요. 시속 60km로 달리던 버스의 속도를 제어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핸들 조작으로 버스는 옆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는데 도로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브레이크는 전혀 먹히지 않았어요. 얼음처럼 미끄러운 도로 위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두 안전벨트 꽉 잡으세요. 마이크에 절박한 외침이 들렸어요. 버스가 도로를 벗어나는 순간 그는 필사적으로 핸들을 돌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뒷바퀴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15톤짜리 버스는 완전히 균형을 잃었죠. 경사진 눈길을 따라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동안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버스는 비탈길을 따라 절벽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죠. 창문 밖으로는 하얀 설원이 빙글빙글 돌았고 승객들의 비명소리가 버스 안을 가득 메웠어요. 짐칸에서는 캐리어들이 마구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머리 위 선반에서는 작은 가방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지막 순간 버스는 크게 한 바퀴 회전하더니 쿵 하는 큰 소리와 함께 옆으로 완전히 전복되고 말았어요. 다행히 절벽 앞 큰 나무로 인해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건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고 난 위치는 페어뱅크스에서 북쪽으로부터 약 80km 떨어진 외딴 지역이었어요. 기온은 당시 영하 35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오기까지는 최소 6시간은 걸릴 거라고 했어요. 이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진 않았지만 우리는 이제 알래스카의 혹한과 싸워야 했습니다. 당시 저는 몰랐지만 이 끔찍한 사고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인연을 만나게 해준 운명적인 순간이 되었어요. 전복된 버스 안의 상황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들리는 것은 공포에 질린 승객들의 비명소리와 신음소리뿐이었어요. 비상등이 깜빡이며 희미하게 버스 내부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죠. 충격으로 인해 일부 좌석은 뒤틀려 있었고 깨진 유리창 틈으로는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쳤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봤어요. 시리아 내전을 취재할 때는 폭격 속에서 살아남기도 했고 아프리카의 분쟁 지역에서는 무장 세력에게 납치될 뻔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런 극한의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전의 위험들은 적어도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자연이라는 거대한 적과 맞서야 했죠. 온도계를 보니 영하 35도였어요. 이런 극한의 추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인체는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있는 곳은 알래스카의 오지였죠. 가장 가까운 도시까지도 꽤 먼 거리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해 보였어요. 앞자리에 앉아있던 하버드 교수 부부는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상태였죠. 특히 부인은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의 프랑스 디자이너는 팔이 부러진 듯 했어요.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고통을 참고 있었죠. 특히 걱정됐던 건 임신 7개월 차인 캐나다인 임산부였습니다. 그녀는 배를 감싸 안은 채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기가 너무 심하게 움직여요. 그녀의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된 의료 지식이 없었죠. 일본인 다큐멘터리 감독은 다리를 다친 듯 했습니다. 그는 장비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더 큰 부상을 입은 것 같았어요. 고가의 카메라는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가 신경 쓰는 건 오히려 다른 승객들의 안전이었죠. 모두들 괜찮으신가요? 그가 통증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버스 안의 온도는 계속해서 떨어졌고 깨진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죠. 승객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추위를 견디려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에 떨었어요. 구조대는 언제 올까요?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버스 기사 마이크는 계속해서 무전기로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설로 인해 통신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게다가 우리가 있는 위치는 알래스카의 외딴 지역이었기 때문에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버스 뒤쪽에서 조용한 움직임이 감지됐어요. 누군가가 배낭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죠.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불빛은 마치 희망의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버스 뒷자리에서 일어난 한 남성이 헤드랜턴을 켜고 상황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의 움직임은 여유로웠지만 단 하나의 군더더기도 없었죠. 마치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본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우리는 함께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한국 특유의 억양이 묻어있는 영어였지만 그의 말투에서는 전문가다운 자신감이 느껴졌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한국인 남성도 일어나 함께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들은 각각 대단한 이력의 소유자들이었어요. 김정호 씨는 남극과 북극을 오가며 20년 넘게 극지 탐험을 이끌어온 베테랑이었죠. 에베레스트 등반도 3번이나 성공했고 극지방에서의 생존 기술을 가르치는 강사이기도 했습니다. 이민수 씨는 대형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구조 작업을 담당해온 전문가였어요. 특히 고층 빌딩 공사나 터널 작업 같은 위험한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구조 작업을 지휘해온 베테랑이었죠. 그는 항상 안전은 준비에서 시작된다라는 신념으로 생존 키트를 챙겨 다녔습니다. 우선 부상자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김정호 씨가 말했어요.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것처럼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죠. 이민수 씨는 배낭에서 전문가용 응급처치 키트를 꺼내들었고 김정호 씨는 버스 안의 승객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이 각 승객들의 상태를 체크하면서도 계속해서 말을 걸며 안정시키려 노력했다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어디가 가장 아프신가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도움이 올 거예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죠. 마치 모든 게 통제 하에 있다는 듯한 믿음직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응급처치만 하는 게 아니었죠.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는 우리 모두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김정호 씨는 의식을 잃은 교수 부인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동시에 주변 환경도 파악하고 있었어요. 이쪽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오니 부상자들은 반대쪽으로 모아야겠습니다. 그의 판단은 신속하고 정확했죠. 이민수 씨는 응급처치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버스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전문성은 응급처치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버스 기사 마이크와 함께 현재 위치와 구조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죠. 우리는 최소 6시간은 버텨야 할 겁니다. 김정호 씨의 말에 모두가 긴장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줄어들었어요. 그들이 있어 든든했기 때문이었죠. 그때 이민수 씨가 자신의 배낭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생존을 바꿀 놀라운 도구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민수 씨의 배낭에서 나온 물건들은 마치 마법과 같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놀랄 만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생존 장비들이었어요. 등산용 핫팩이 한 다스, 전문가용 응급처치 키트, 방수 성냥과 착화제, 고성능 접이식 칼, 파라코드, 보온 담요 여러 장, 그리고 특이하게도 한국의 즉석 발열 도시락까지 있었죠. 극한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 항상 이런 것들을 챙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민수 씨가 설명했어요. 건설 현장에서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특히 고층 빌딩이나 터널 공사장에서는 고립될 가능성도 있어서 최소 48시간을 버틸 수 있는 장비들을 항상 갖고 다닙니다. 김정호 씨의 배낭도 만만치 않았어요. 극지 탐험에서 사용하는 특수 보온 장비들이 가득했죠. 남극에서는 이것보다 더 추운 곳에서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영하 89도까지 경험해봤어요. 그때 배운 게 있죠. 추위는 두려워할 게 아니라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행동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체온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김정호 씨의 지시는 명확했죠. 핫팩은 심장과 가까운 곳에 두세요. 특히 겨드랑이와 가슴 부근이 중요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는 부위거든요. 이민수 씨는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 발열 도시락은 한국의 비상식량인데 특별해요. 물만 부으면 발열 반응으로 40분 정도 열을 내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임시 난방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계획은 놀라웠어요. 남은 발열제를 빈 물병에 넣고
그것을 좌석 아래에 전략적으로 배치한 거죠. 온기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작지만 이런 게 모이면 큰 도움이 돼요. 건설 현장에서 한겨울에 콘크리트 양생할 때도 비슷한 원리를 사용하거든요. 보온 담요도 특별한 방식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냥 덮는 것보다는 이중으로 만드는 게 좋아요. 바깥쪽 담요는 반사면을 밖으로 해서 차가운 공기를 막고 안쪽 담요는 반사면을 안으로 해서 체온을 보존하는 거죠. 김정호 씨의 설명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버스 안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의 공포와 절망은 점차 희망으로 바뀌어갔죠. 김정호 씨와 이민수 씨의 전문적인 대처 덕분에 모두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특히 그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존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챙겼어요. 극한 상황에서는 심리적 안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극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육체는 견딜 수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만들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김정호 씨는 남극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이민수 씨는 건설 현장에서의 흥미진진한 경험을 나눴죠. 그렇게 우리는 1시간, 또 1시간을 버텨나갔어요. 바깥의 눈보라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버스 안은 이제 작은 피난처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인간의 지혜와 협력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웠어요. 우리 앞에는 여전히 긴 밤이 남아 있었고 구조대가 언제 도착할지도 알 수 없었죠. 그때 김정호 씨가 자신의 배낭에서 또 하나의 특별한 장비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정호 씨가 배낭에서 꺼낸 것은 위성 비상 송신기였습니다. 원래는 극지 탐험용인데 이런 때 요긴하네요. 그의 말대로였죠. 비록 일반 무전기는 통신이 되지 않았지만 이 특수 장비는 구조대에 우리의 정확한 위치를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6시간이 지났을까요?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환각이 아닐까 의심했죠. 하지만 그 불빛은 점점 선명해졌고 마침내 제설차를 앞세운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버스 안의 상황을 확인하고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극한의 추위 속에서 선임 대원이 말을 잇지 못했죠. 영하 35도의 한파 속에서 부상자들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보호되어 있는 건 그들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전문가 수준의 응급처치네요. 의료팀장이 감탄했어요. 부상자들의 상태가 이렇게 잘 유지되어 있다니. 당신들 혹시 구조대원이세요? 그들의 질문에 김정호 씨와 이민수 씨는 겸손하게 웃기만 했죠. 아니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겸손함이 느껴졌죠.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알래스카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날 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였죠. CNN 특별 다큐멘터리 알래스카의 기적, 눈보라 속의 영웅들을 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촬영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김정호 씨와 이민수 씨는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이었어요. 김정호 씨는 여전히 극지 탐험을 이끌고 있었고 이민수 씨는 더 큰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죠. 그날의 일은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들의 말에서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전문성과 겸손함,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배려가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버스에 있던 승객들은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해요. 매년 그날이 되면 서로에게 안부를 전하고 각자의 나라에서 만난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답니다. 중국인 가족의 아이는 이제 극지 탐험가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더군요. 프랑스 디자이너는 한국의 전통 문양을 활용한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였죠.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망토를 걸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요. 때로는 수수한 등산복 차림의 극지 탐험가일 수도 있고 안전모를 쓴 건설 현장의 관리자일 수도 있죠.
그들이 가진 건 특별한 능력이 아닌 준비된 전문성과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국, 당신들의 영웅을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들은 우리에게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진정한 스승이었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 한마디에 저는 한참 동안 깊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자신이 아닌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씨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인간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